저는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인 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만한 특이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조용한 캐릭터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학교에 가봤자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잠만 자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었죠. 그러던 중 저희 엄마의 심장이 급격히 안 좋게 되면서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수술실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게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라는 거요. 솔직히 엄마가 제 곁을 일찍 떠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제 친구들의 엄마들과 비교하면 나이가 훨씬 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네요. 엄마는 이른 나이에 저를 가지셔서 21살에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젊은 편에다가 외모도 동안이셔서 길을 가거나 마트에 갔을 때도 엄마 아들로 보지를 않고 누나와 동생 정도로 보는 경우도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정말 다행스럽게도 엄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나서 회복을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목표로 사모은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대학교부터 가자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서울에 있는 이름 좀 알아주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삼수를 한 끝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정말 삼수를 하는 기간 동안 말도 못할 정도로 고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가족들은 누가 보면 창피할 정도로 모두 다 같이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대전이 고향인 저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서울의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수 만에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가는 거라 저는 남들보다도 더 대학 생활에 기대가 많았었죠. 하지만 심정이 좋지 않은 엄마는 제가 타지 생활을 하게 되어서 과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이 서울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아줌마에게 부탁을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저에게 한 번씩 들러서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서울의 자취방을 구할 때 엄마의 친구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가 친구분이 예쁘다고 하셔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너무 미인이더군요. 심지어 저희 엄마도 동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아줌마는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외모였죠. 그리고 만나기 전에 간단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의 친구분도 결혼을 하셨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신 상태라고 하셨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을 잘 벌면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서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엄마와 또래여서 그렇지 아줌마라고 하기엔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 엄마 친구여서 호칭을 아줌마라고 했을 뿐이지 겉으로 보면 몇 살 차이도 안 나 보이는 누나로 보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강렬했던 첫 만남을 뒤로하고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된 후로도 아줌마는 감사하게도 2주에 한 번씩은 저를 찾아와서 잘 지내는지 보셨고 친구 아들이 타지에 와서 고생한다고 밥도 몇 번 사주시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줌마를 보면 볼수록 제 감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단순히 엄마의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줌마에게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줌마는 나이도 40대 초반이셨지만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많게 봐도 30대 초반 정도로밖에 안 보였고 솔직히 20대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길을 걷고 있으면 또래의 여자친구랑 걷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몸매도 너무 좋으셨죠. 복장도 항상 평범한 의상보다는 남자들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상을 주로 입었었고 제가 느꼈던 첫 느낌은 젊은 사업가에 아주 세련되고 예쁜 전형적인 서울 여자 같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줌마는 제 엄마의 친구인데 이건 아니다 싶다고 생각을 했고 이상한 생각은 상상조차 해서도 안 된다고 제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저를 잘 챙겨주는 아줌마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컸었고 엄마한테도 아줌마가 잘 챙겨주셔서 밥도 잘 먹고 있고
아주 잘 지낸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참 지금 생각해봐도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대학교에는 젊고 활기가 넘치는 여자들이 가득했지만 그런 여대생들에게는 호감이 가지 않고 성숙한 느낌의 아줌마한테만 자꾸 마음이 끌렸던 게 신기하네요. 누가 봐도 정신이 나간 놈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한 번씩 만나지 않거나 연락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줌마를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꾸준히 만났고 챙겨주신 용돈도 잘 쓰고 있고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고 있다면서 안부 연락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더 바쁘게 대학 생활을 했고 이상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5월 달쯤 중간고사가 끝나게 된 날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맛있는 밥 제대로 한 끼 사줄 테니까 밖에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좋다고 말했고 학교에서 기다렸습니다. 여성들이 탈만한 고급스럽고 세련된 오픈카를 타고 오는데 진짜 엄청 고급져 보여서 오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처음 타보는 외제차에 감동하는 동시에 아줌마의 능력이 멋있어서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강남 핫플레이스로 향했고 딱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운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비싸 보이는 꽃등심을 대수롭지 않게 시키는데 역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여유가 넘쳐 보이더라고요. 평생을 1인분에 3,000원짜리 냉동 삼겹살만 먹다가 1인분에 몇만 원씩 하는 꽃등심을 먹으려다 보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감격하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꽃등심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줌마는 웃으시면서 천천히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술은 잘 먹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삼수하면서 공부만 미친 듯이 하느라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나기를 술을 잘 마셨었기에 자신감 반 장난 반으로 말했죠. 저는 주량이 무적에 가까워서 살면서 취해 본 적이 없다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끝난 기념으로 소주 한잔 해볼까? 하시면서 술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소맥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소맥을 마시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소맥을 한 잔 두 잔 쉴 새 없이 마셨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는 장학금이 절실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학교집 이렇게만 생활하다 보니 술 마시는 것 또한 참 오랜만이어서 술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와 술을 마시면서 만나게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술이 조금씩 취하시는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 생활이 생각과 달리 너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겨우 1년 만에 서로 간의 합의로 이혼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이 외롭다면서 편안하게 만날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말을 갑자기 왜 하는지 의아하긴 했었지만 술이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수하느라 공부만 엄청 했다고 들었는데 대학생활은 어떤 거 같냐며. 이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자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좋지 않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큰둥하게 대학생활이 뭐 지루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노는 것보다 아줌마랑 노는 게 더 재밌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설마 내 말에 기분이 나쁘면 어떨까 걱정하면서 쳐다봤더니 아줌마는 내심 기분이 좋은지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피식 웃는 모습을 보니까 술에 취해서인지 또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애들이랑은 다르게 눈길이 가는 의상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꾸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불러올 때쯤 아줌마는 저녁은 다 먹은 것 같으니 이제 슬슬 일어나자고 하시더군요. 내심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조금 서운해하려고 하는데 아줌마는 여기 근처에 이자카야 좋은 곳이 있는데 간단히 한 잔 더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까봐 기분이 들떠서는 얼른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자카야도 종종 가봤는데 그곳은 엄청나게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안주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왔고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자카야에서는 소주 맥주 대신 비싼 사케를 시켰고 맛이 깔끔하고 별로 세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마셔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신을 놓고 마시다 보니 갑자기 술이 확 취하게 됐고 조금만 더 마시면 필름이 끊길 만큼 취해버렸죠. 그런데 제가 주량이 엄청 세서 이 정도였지 아줌마는 이미 엄청 많이 취하셔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아줌마를 계속해서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취해버린 아줌마는 정신을 완전히 놓은 채로 자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난감하더군요. 결국 저도 술이 너무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던 건지 일단은 아줌마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를 정도인 걸 보면 아마 필름이 끊겼었던 것 같네요. 집으로 들어가서 아줌마를 침대 위에 눕혀드리고 저는 곧바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으니 조금은 술에서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아무리 그래도 다 큰 남자 집에 여자가 와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잠깐이었습니다. 감히 엄마의 친구한테 이게 무슨 생각이냐고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었고 개운하게 씻었으니 나가서 그냥 잠이나 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이불을 덮지 않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깜짝 놀라서 아줌마를 쳐다봤더니 아줌마는 술에 취한 척을 했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나한테 그동안 관심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매일 만날 때마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본 거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왜 나한테 매일같이 연락하고 나랑 노는 게 좋다고 했냐라고 물어보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 다 큰 성인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솔직해지자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만나는 게 너희 엄마가 알까봐 걱정되는 거면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제 마음을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껴졌고 아줌마의 제안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남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로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연인들과는 거리가 멀었고 달랐습니다. 아줌마는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챙겨주고 만나는 건 좋은데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쿨하게 보내주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제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멍하긴 했는데 저에게는 전혀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비슷한 또래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줌마와 저의 나이 차이는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내심 마음이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줌마와 같이 다른 연인들처럼 즐겁게 홍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말을 걸어서 돌아봤더니 대학교 친구 2명이 제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서 친구들은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며 혹시 여자친구냐고 물어보길래 당황해서 멈칫하고 있는데 제가 당황한 걸 눈치채신 건지 아줌마가 여자친구는 아니고 아는 누나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자 눈치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방해가 안 된다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안이 너무 뜬금없었고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저와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같이 수업 듣고 이름만 아는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줌마는 그러자고 대답을 해버렸고 너무 황당하게도 넷이서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친구들은 왜 같이 밥을 먹자고 한 건가 싶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알겠더군요. 그 친구들은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는 누나라고 말했던 아줌마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정말 무슨 하이에나처럼 쉴 새 없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알면 관심을 끄게 짚었는데 나이를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들이대더군요. 저와는 무슨 사이인지 남자친구는 혹시 없는지 노골적으로 질문을 하더니 결국에는 술도 같이 마시자고 졸라대는 모습이 너무 추해 보였고 점점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나이 차이가 많다고 고민을 했던 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버린 거였죠. 저는 더 이상은 같이 자리를 하고 싶지 않았고 아줌마에게 카톡으로 그만 일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내일 일이 있어서 술은 못 마실 것 같고 그만 일어나야 할 것 같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제서야 아줌마에게 번호라도 알려주면 안 되냐고 집요하게 달라붙더군요. 아줌마는 제가 불쾌해하는 걸 알았기에 번호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알려준다면서 거절을 했고 그렇게 자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친구들은 또다시 집요하게 번갈아 가면서 저를 찾아오더군요. 아줌마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되냐는 말과 첫눈에 반했는데 소개를 시켜달라고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더 이상은 상대를 하기 싫어서 사실은 우리 친형이랑 잘 되어가는 누나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는 않더군요. 그때 그 계기로 내 또래 친구들이 봐도 아줌마는 어려 보이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매력적이구나 라는 걸 다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한 번은 아줌마의 집으로 놀러도 가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대리석이고 지평수도 엄청 넓어서 진짜 잘 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인 제 자취방보다도 아줌마 집에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집에 좋은 양주도 종류별로 엄청 많았고 모든 가구가 고급스러워서 분위기도 좋고 왠지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줌마를 만나면서도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알고 보니 아줌마는 SNS에서도 엄청 유명했었고 유명세를 타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정말 초대박이 나서 본방석에 앉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옷을 왜 그렇게 세련되고 예쁘게 입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교 생활을 했고 절대 평범하지는 않지만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요즘 들어서 몸이 조금 좋지 않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곧바로 잠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아줌마와의 만남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는 아줌마가 제게 연락을 해도 답장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 친구여서 멀리한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학교에 선배 한 명이 점점 마음에 들었고 썸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선배랑 더욱 친해지고 싶었고 제 로망이었던 캠퍼스 커플까지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무래도 아줌마와의 만남은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이제는 아줌마와는 멀어져야겠다 싶었기에 연락을 무시하게 되었죠. 그러자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었고 결국에는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얼굴을 보자마자 왜 연락이 안 되었냐며 무슨 큰일 있었는지 놀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고 고향에 가서 엄마를 보고 있으니 죄책감이 들고 미안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걱정되는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엄마가 혹시 알게 된 건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했고 그냥 내가 마음이 좀 걸린다면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는지 네가 좋을 때는 실컷 만남을 가져놓고 갑자기 대뜸 이제 와서 죄책감이 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하기 싫으면 말리진 않겠지만 대신 나도 비밀 지키기로 한 건 없었던 걸로 하겠답니다. 엄마가 가뜩이나 심장이 좋지 않은데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충격을 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아줌마의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일방적으로 갑자기 연락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줌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경솔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른 연인처럼 다투고 나서 화해를 하듯이 더욱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또다시 아줌마를 마주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건 싫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정을 말하면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러웠고 한심했었죠. 그때부터 저는 어중간하게 끝을 내려다 더욱 마음이 깊어졌고 그 이후로도 아줌마와는 예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학교 선배와도 꾸준히 썸을 타면서 만나고 있었죠. 나이대도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고 뭔가 평범하고 풋풋한 만남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평범한 척 선배와 데이트를 했고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선배는 순수한 마음으로 장난치듯이 다른 여자 눈만 마주쳐도 가만 안 둔다면서 장난을 치는데
그 말에 거짓말로 대답을 하니까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아줌마와는 정말 만남을 끝내야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만 그렇게 할 뿐 결코 아쉬운 마음이 커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죄책감은 커져갔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엄마와 통화를 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안고서 대학교 선배를 만난 지도 한 달 정도가 됐을 때 술을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조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좋은 건 맞는데 서로가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날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아줌마와 여자친구가 조금씩 비교가 되기 시작하더니 확실히 제게는 아줌마와의 만남이 훨씬 더 좋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줌마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거짓말을 하면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았기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전부 다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요즘 대학교 선배랑 사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만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돌아오는 대답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더는 괜찮다며 예쁘게 잘 만나라면서 응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질투를 하지 않아서 내심 서운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거 나도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고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렇게 저는 평일에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고 주말이면 아줌마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확실히 날이 가면 갈수록 드는 생각이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도 좋긴 하지만 아줌마랑 있을 때가 뭔가 더 마음도 편하고 여유로워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게 되었고 저는 방학 기간 동안 본가로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니 뭔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범하지 않게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장학금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였고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를 속이고 바람을 피고 있는 상태였으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줌마와의 만남이 먼저였지만요. 카톡 메시지 내용을 봐도 두 사람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한 개의 카톡에서는 여자친구랑 달달한 장난을 치고 풋풋하게 대학생스러운 카톡을 나누는 반면 또 다른 한 개의 카톡에서는 언제 올라오냐, 빨리 너랑 놀러 가고 싶다 라는 식으로 할 말만 하는 식의 카톡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간에 여자친구를 보러 서울에 올라가면 여자친구랑 며칠 동안 데이트를 했고 본가로 내려오기 전에는 아줌마와 며칠 동안 데이트를 하다가 내려오고는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이해해주는 아줌마는 무슨 생각인 걸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뭔가 모르게 더 빠져드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면 엄마와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구한테 상담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밀로 해야 될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만 앞서서 그런 질문을 하면 엄마가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죠. 착한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네요. 같이 있을 때면 늘 제 미래에 대한 걱정도 같이 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착한 마음씨인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엄마 친구와 놀아나고 있다는 걸 알면 절대로 저를 이해 못해주겠죠? 그런데 그걸 잘 알면서도 아줌마와의 만남은 이제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정신이 나간 것 같고 파렴치한 걸 잘 알지만 끝내려고 생각도 수없이 해보고 시도도 해봤지만 이제는 제가 더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줌마를 더 좋아한다고 느꼈던 사건도 있었죠. 평소처럼 아줌마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줌마에게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슬쩍 봤는데 어떤 남자가 주말에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는 너무 질투심이 나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친구가 생긴 거 다 말해줬는데 왜 다른 남자 생긴 거 말 안 했냐고 따졌죠. 그러자 아줌마는 깊은 사이도 아니고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상상만 해도 너무 화가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이 있으니까 어차피 같이 여행 갈 생각도 없고 안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서로 쿨하게 만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면서 저를 달래주는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편하게 두 사람을 만나면서도
아줌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질투를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달래주는 아줌마를 보면서 이제는 제가 더 아줌마를 좋아한다는 걸 인정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답답한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저와 비슷하다면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받고 좋은 답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마땅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신없이 쓴 글이라 엉망진창이지만 읽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민망스러워서 익명의 힘을 빌려 많은 분들께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농담 삼아 듣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부디 힘이 되는 좋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느꼈지만 정말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자를 많이 밝히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콩깍지도 씌었을 뿐더러 결혼하고 애 낳으면 생각도 성격도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었죠. 아무튼 와이프는 연애 시절부터 남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간다던지 휴대폰 안에는 연예인들의 건강미 넘치는 그런 사진들도 가득하더군요. 심지어 차마 남자들조차 보지 않을 법한 그런 영상들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하지만 뭐 다 큰 어른이고 충분히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애 시절부터 발임기가 다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다가 걸린 것도 몇 번 됐었고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헌팅해서 알게 된 남자랑 연락을 주고받다 걸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까지 가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참고 만났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술 마시고 연락 두절이 된 게 몇 번 있는데 정황상 사고를 치지 않은 것 같아서 넘겼는데 그 진실도 이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사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 와이프는 모든 남자들이 뒤돌아볼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연애 때만큼 그렇게 확 땡기지 않더군요. 그래도 와이프가 너무 밝히는 스타일이다 보니 일주일에 3번 이상 의무적으로 와이프와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내의 욕구가 강하다는 거 말고 정말 서로 아무 문제 없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30대 초반이 앞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범하게 잘 지내다 제가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반년 정도를 지방으로 가게 됐던 거죠. 가기 전부터 와이프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도 회사를 그만두고 따라갈까 라고 물어보며 6개월 동안 혼자서 지내면 외로워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더군요. 참으로 답답한 소리를 하는 아내가 황당했죠. 일을 그만두면 직장이 바로 구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가 신혼부부도 아니고 6개월을 못 기다려서 일까지 그만두고 따라온다니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굳이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면 친정에라도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와이프는 계속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따라가겠다고 아주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6개월 동안 자주 보면 되겠지, 무슨 문제라도 생기겠어 라는 마음으로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제 와이프의 실상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네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참으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곳이 차로 왕복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인데 한 달 동안은 거의 매주 제 숙소로 찾아오더군요. 남자 혼자 살면 밥 굶는다고 밥이며 반찬이며 아주 바리바리 두 손 가득 싸들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와이프를 너무 잘 얻었구나 싶었습니다. 신혼도 아니고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훌쩍 넘었는데 남편이 출장 갔다고 이렇게 챙겨주는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대략 한 달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이던 와이프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콧배기도 안 비추더군요. 사실 섭섭하기도 했지만 와이프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반년 일하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저는 지방 출장을 모두 마치고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온 저를 보자마자 고생했다며
보고 싶은 거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면서 달려오더군요. 그러면서 얼른 빨리 씻고 오라며 콧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역시 우리 와이프 달라진 게 없네 싶었고, 그날 저희는 반갑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일주일 정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좀 따끔따끔 하더니 생전 겪어보지 못한 가려움이 몰려오더군요. 저는 처음에 뭘 잘못 먹어서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고, 밖에서 다른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병이 생긴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기도 민망했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을 미루고 또 미루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한 분비물도 묻기 시작했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병원으로 찾아갔죠.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자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분비물이 묻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고 가렵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딱 봤을 때는 임질이라는 병과 증상이 되게 비슷하다고 했고, 최근에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는 와이프 말고는 따로 없다고 대답을 했죠. 의사는 저에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의사놈이 환자 가지고 장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빨리 치료를 받고 싶을 뿐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보고 난 뒤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임실에 헤르페스에 곤지름까지 생겼더라고요. 곤지름은 아직 잠복기라서 딱히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도 순진하게 의사에게 물었죠. 제가 최근에 사우나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사우나에서 오는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와이프 말고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라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의사는 단호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뭐 헤르페스 정도 한 가지라면 사우나나 대중시설에서 옮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씩 다량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건 관계를 가진 것 말고는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뒤통수를 맞은 듯이 갑자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와이프에게 옮았다는 거냐고 물어봤죠. 의사는 아내분과 잘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고 아내분도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병원을 나서는데 갑자기 뒷골이 땡기면서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었죠. 일단 저는 증거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차로 가서 블랙박스를 켜봤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영상을 다 켜보면서 확인을 해보는데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속에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듣더라도 그 남자들마다 평범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믿었고 서로를 의지했던 와이프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영상 날짜를 보니 아내가 제게 연락이 뜸해졌던 시기와도 맞물리더군요. 제가 출장을 간 지 한 달 뒤 정도에 어떤 남자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만 보면 술을 마셨는지 대리기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역겨운 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출장을 가서 없으니까 잠시 쉬다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는 다소곳한 모습이 있던 사람이었고 관계를 가질 때조차도 많이 밝히기는 해도 선을 넘지 않았는데 너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빼들고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장 와이프를 불렀죠. 너 지금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아냐고 했고 비누기과 갔다 왔는데 너 도대체 나 없을 때 뭔 짓거리를 하고 다녔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니까 와이프는 덜덜 떨며 무슨 소리냐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냐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내 몸에 임질에 헤르페스에 거기다 곤지름까지 생기냐고 했고 나는 너 말고 다른 여자와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럼 이 병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고 했습니다. 내가 1년을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니고 고작 6개월 비웠을 뿐인데 그새를 못 참고 딴 놈이랑 붙어 먹었냐고 말했고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내려놨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고 증거자료까지 내밀면서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제서야 와이프는 사실대로 실토하더군요. 아주 여기저기 다 정차하는 버스가 따로 없더군요. 처음에 너무 외로워서 그랬답니다. 회식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서 결국 실수가 시작되었답니다. 평소부터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직장 후배인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김에 차에 같이 타게 되었답니다. 근데 술에 너무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이 외로웠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술을 한 잔만 더 하고 싶은 생각에 집으로 불러들였고 술을 더 마시다 실수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제 보금자리에서 다른 남자놈이랑 놀아나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났고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지냈더군요. 어차피 실수를 시작했고 죄책감에 오히려 더 막 나가게 됐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실수를 했다면 더 자숙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따위 짓을 했다는 걸 보면 언젠가는 이딴 짓을 하고 살았을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같이 사고를 쳤던 남자들도 다양해서 참 대단하더군요. 직장 후배를 시작으로 유부녀라는 사람이 낯선 남자와도 시간을 보냈고 애인처럼 주기적으로 만난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당장 그놈들 연락처다 적으라고 어떤 놈들인지 다 알아야겠다고 몇 번 했는지 또 어떤 놈인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처음에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그러면서 못 적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울컥하더군요. 그딴 짓을 해놓고서 어떻게 다 기억 못하냐면서 따졌습니다. 그럼 정 못 적겠으면 너네 친정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 부모님 앞에서 추궁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마지못해서 적기 시작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낸 남자가 무려 5명입니다. 한 번만 만나서 놀았던 놈은 3명이었고 직장 후배와는 3번의 만남을 더 가졌답니다. 가장 많이 만난 놈이랑은 셀 수도 없을 것 같더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가장 많이 만났다는 그놈은 저도 알던 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이프와 자주 가던 식당의 사장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50대 초반쯤인데 와이프와는 거의 20살 이상이 차이가 났던 거죠. 정말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장놈과 가깝게 지낸 지도 오래되었고 그 집구석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술자리도 수차례 가졌기 때문에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장놈이랑은 언제부터 이딴 짓거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관계를 시작하게 된 건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와이프는 친구들이랑 그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는 길어졌고 천연덕스럽게 그 사장은 그 자리에 끼었답니다. 그래서 2차까지 가게 되었고 와이프는 술에 취하게 되었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식당 사장놈이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같이 차를 탔는데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고 일어나 보니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인간이 없었더라면 더 많고 다양한 남자를 만났겠구나 싶었고 믿고 지낸 지도 오래된 사장놈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장놈은 저와는 나이차가 많이 났지만 많이 믿고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와이프와 만나기 전부터도 친분을 가져왔었고 오죽하면 힘든 시기에는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은인에게 이따위 짓을 하는 게 인간이 맞나요? 제 와이프도 인간 같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을 비롯해 5명의 남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의 지인과 바람까지 피다니. 그것도 20살이 넘게 나이도 많고 자식까지 가진 유부남과 말이죠. 충격에 충격이 이어지다 보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당장 휴대폰 잠금을 풀라고 했고 카톡을 열어서 메시지 내용을 봤습니다. 그동안의 메시지 내용은 지웠는지 오늘 날짜로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더군요. 이제 민철이가 출장 갔다 왔으니까 못 보는 거냐는 둥. 앞으로 조심하면 되니까 우리 변하지 말자는 둥 역겨운 대화가 와 있더군요. 정말 너무 참담해서 말도 안 나오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분노에 휩싸였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내를 이끌고 그 사장놈이 하고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있었고 그 사장놈의 아내도 함께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 눈에 이미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욕을 지르면서 불렀고 바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사장놈의 아내는 깜짝 놀라서 달려나와서 저를 뜯어말렸고 저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무슨 짓 했는지 아냐고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제 와이프랑 바람 피우고부터 먹은 지 3개월이 됐다고 말해줬습니다. 와이프는 옆에 서서 울고 있었고 그 사장놈의 아내도 충격을 먹었는지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남편을 밀치고 멱살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가버렸고 진짜 짐승들처럼 뒤엉켜서 순식간에 개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그 직장 후배놈도 응징하기 위해서 와이프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차분해져서 깽판을 치지는 않았고 다이렉트로 회사 대표와 만났습니다. 내 와이프가 여기 직장 동료랑 바람을 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사람 자르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꼴 낼지 모른다고 하니까 바로 알겠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와이프도 이 회사에서 그냥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딴 인간들 여기 둬봤자 여기에 도움될 거 없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죠. 와이프와는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분간 얼굴도 마주치지 말자고 했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 또한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회사에는 잘 얘기해서 휴가를 냈고 며칠 동안 집에 박혀서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웃다 울다 사람이 미쳐가는 게 한순간이더군요. 그렇게 3일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사장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뻔뻔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조용히 일 처리를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면서요. 본인도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가게도 문을 닫게 됐다면서 징징거리는데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저더러 어쩌라는 건지 역겹고 짜증이 나서 저도 같이 싸웠습니다. 저는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헛소리 그만하라고 말했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돈을 이번 주 내로 당장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면서 배째라고 말하더군요. 나이 50이 넘어서도 이따위 짓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연락을 해오며 살았을까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저를 약올리기 위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제 와이프가 이렇게 해줬다 저렇게 해줬다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퍼고 또 파도 끝이 없었네요. 너도 내 덕분에 이혼하게 된 걸 다행으로 알라면서 말하는데 지 친구 놈과 셋이서도 어울렸다고 말하더군요. 진짜 이런 인간이었나 싶고 사람의 이중성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연애 시절부터 결혼까지 거의 6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알던 와이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고 이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말을 못하냐고 하니까 한숨을 쉬더니 적당히 하라면서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뭘 했건 이제 너랑 나랑 상관없는데 왜 자꾸 묻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연히 이혼은 계속 진행했겠지만 조금이라도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만큼 많이 사랑했었기에 일말의 가능성을 생각했는데 전부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실체를 보여줘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지도 고작 일주일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 와이프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직장 후배 놈은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는 그렇게 믿고 지냈던 사장놈입니다. 제게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만 원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 겪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어지럽네요.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인간에게도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인간도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곤 절대로 생각 못했는데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아마도 다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생각보다 이런 불륜 사건들은 한 해에도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너무 사람들을 믿어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사장놈을 응징할 수 있을까요? 비열하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장놈을 절실하게 응징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파란만장한 제 인생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레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형부와 같이 살고 있는데 긴 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저 한 여자의 속풀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2살 차이가 나는 친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언니는 매사 차분하고 현명했으며 성격도 참 시원시원했었죠. 똑 부러지는 성격에 공부도 상당히 잘했고 얼굴도 예쁜 외모라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성격도 착해서 어릴 적부터 저를 살뜰히 챙겨준 언니가 제 우상이자 꿈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겨우 2살 차이밖에 안 되지만 어릴 적부터 언니는 제게 상당히 커다란 존재였던 것 같아 말을 잘 따르곤 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하던 언니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울에서 혼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혼자 나가서 자취하며 사는 언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가는 언니를 동경하며 저도 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곧잘 성적이 잘 나왔고 그 덕분에 언니와는 다른 학교지만 나름 서울에 있는 괜찮은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신났었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언니와의 자취생활과 대학생활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철없는 딸년이라고 핀잔을 주셨지만 내심 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딸들을 보며 흐뭇해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니 이래저래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친구들도 여러 명 사귀게 되었고 술집도 처음 가보고 미팅도 하면서 너무 즐겁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언니는 졸업을 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알아준다는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금의 형부를 만나게 되었네요. 언니보다는 2살 위였으니 저하고는 4살 차이가 나는 남자였고 언니와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며 내가 연희의 동생이야? 라고 말하던 게 정말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언니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형부와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여자 둘이 사는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게 불편했지만 너무나 좋은 성격에 항상 밝은 미소를 보여주던 형부였죠. 그리고 언니와 같이 어울리며 놀다 보니 언젠가부터 저도 서서히 편해지더라고요. 2사람은 항상 저를 같이 챙겨주었고 식사나 영화 그리고 술을 마실 때도 함께 했어요. 언젠가부터 그게 너무 좋았고 일상이 된 듯이 같이 노는 게 편해졌습니다. 저와 형부는 아는 오빠 동생같이 아주 편한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처음 겪어보는 재밌는 일상들을 만끽하였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인 일이 생겨버렸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언니와 제가 사는 자취방에 오셔서 반찬이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고 시골집으로 내려가시다 차가 반파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자들끼리 사는 집이 이게 뭐냐며 투덜거리셨던 엄마와 애들한테 잔소리 그만하라는 아빠.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셨어요. 부모님 2분 다 그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너무나도 슬픈 그 현실을 어린 나이에 모두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형부는 장례식장에서 언니의 남자친구라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를 하였고 저희 부모님의 마지막 장지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목 놓아 울다가 너무 힘들어 지치면 형부가 달래주었고 무엇이라도 먹으라며 밖에서 죽까지 사와서 저희들을 챙겨줬었죠. 형부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때부터 많이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니 저희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겨우겨우 버티면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저에게도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제 전 남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부와 언니에게 많이 위로받고 기대면서 살았지만 그걸로 제 마음이 채워지기에는 부족했었나 봐요.
자상하게 다가와서 제 말을 잘 들어주던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제 삶을 기대고 많이 의지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외박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게 되었고, 안 그러던 제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언니와 형부에게 혼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그 나이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지금 제 인생 누구보다 소중한 제 딸아이가 없길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전 남편만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남자를 많이 의지했고 사랑했었기에 미래가 행복할 거라 꿈꾸고 아이를 낳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정에 없었던 결혼을 급하게 하기로 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정신이 있는 거냐며 많이 혼났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해줬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저를 많이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뱃속에 제 아이가 있었기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고, 결국 제 의견을 따라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부터 참 쉽지 않더군요. 그날부터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상견례 자리에 나와주었고, 어른은 없냐며 대놓고 무시하던 시댁. 그리고 그런 경험을 처음 하면서 괜찮은 척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댁의 비위를 맞춰 주던 형부. 매사에 정확하고 똑 부러지던 제 언니도 저를 위해 성격 죽이고 이리저리 무사히 상견례를 끝마쳤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어린 나이에 목돈이 없었기에 시댁에서 마련해주신 15평 남짓되는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꾸던 결혼생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항상 저를 착하게 대해주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뒤 마치 다른 사람처럼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잦은 음주와 외박 그리고 저에게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벌어지는 실수라 생각되어 넘어갔지만 그게 점점 도를 넘어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몹쓸 짓까지 하더군요. 부모가 없어 네가 개념이 없다며 욕을 하고 언니와 형부까지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서름에 복받쳐서 아이를 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강행했던 이 결혼. 지금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힘들게 산다는 사실을 안다면 언니와 형부가 너무 슬퍼할 걸 잘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언니와 형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많이 힘들고 지친 마음이었지만 누구보다 그 둘의 결혼을 축복했기에 밝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불행한 일상이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만행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술집 다니는 여자와 외도를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믿고 결혼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현실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사람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하고 나가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이렇게 조그마한 딸아이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으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을 텐데는 슬픔에 잠겼죠. 그러다 힘들어 지쳐 딸아이를 데리고 언니를 보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일 없다는 듯 언니와 식사를 했고 평소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와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형부가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왔고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언니네 오게 되면 딸아이 선물도 챙겨서 들어오게 미리 얘기 좀 하라고 하는 형부. 이렇게 정감 있는 인사를 해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밀쳐져서 넘어지다 찢어졌던 부분을 건드렸고 저도 모르게 비명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형부는 깜짝 놀라서 뭐냐고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봤죠.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눈을 못 마주치고 있는데 걱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서름에 복받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한 건지 형부는 제 몸을 계속 살폈고 눈에 띌 만큼 표정이 급격히 경직되면서 변해갔습니다. 형부는 남편 놈이 이런 거냐고
솔직히 말해보라며 저를 다 그쳤고 저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지만 하염없이 나오는 눈물이 제 말이 거짓이라고 저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었죠. 결국 그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고 형부는 화를 내면서 그 늦은 시간 저를 이끌고 저희 집을 찾아갔습니다. 술을 좀 했는지 소파에 누워서 뒹굴고 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냐고 어떻게 여자한테 그럴 수 있냐며 계속 욕을 했죠. 남편은 그러다 넘어지면서 가구에 부딪혔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부는 그때부터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잠시 숨을 고르더라고요. 일단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형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처제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을 아이 아니라고. 제발 잘 좀 대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실수해서 다쳤으니 속 풀릴 때까지 자신을 때리라고 하더군요. 제발 부탁을 한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런 형부와 울고 있는 저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 이상의 온갖 욕설을 뱉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일단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절대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남편 때문에 형부는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부가 절대 말해주지 않아 그 후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뒤로 저는 확실히 남편과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이도 저도 갈 곳이 없던 저와 딸아이에게 언니와 형부는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염치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저는 결국 언니와 형부와 같이 살게 되었고 차근차근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를 했고 이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 참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던 형부는 저에게 걱정 말라며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제게는 그때 형부와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예전 처음 형부를 만났을 때처럼 저와 언니 그리고 형부 거기에 제 딸아이까지 나름 행복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주 어려서 그간의 일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냥 이 상황이 당연한 일상인 듯 해맑게 커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었죠. 이때쯤 아이가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고 저도 작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살려 작은 디자인 업체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기에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는 딱 알맞은 직장이었거든요. 급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빨리 목돈을 모아서 이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 일 악물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몰래 아르바이트 짬짬이 해가면서 아이도 챙기고 일도 병행하는 그런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시련들이 몇 번씩이나 이어졌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디자인 회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회사에 있어야 할 형부가 잔뜩 어지럽혀진 집안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마시던 소주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형부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식탁 위에 올려진 이혼 서류를 발견했고 그 서류에는 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형부가 하는 말이 언니와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언니는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계속 형부에게 물었지만 형부는 그냥 이혼할 거니 그렇게 알라고만 얘기했고 다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렇게 끝났고 바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일인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언니를 다독였습니다. 언니와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미안하고 몹쓸 짓인 걸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똑순이 언니가 형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뭐라고 욕도 나오기 전에 언니의 뺨부터 때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형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잘못 들은 거 맞다고 말하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 언니는 그저 미안하답니다. 저를 끝까지 챙겨주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떠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희들을 위해 잘해준 우리 형부가 너무 불쌍해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 언니도 아니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너 대신 형부를 끝까지 지켜줄 거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프게 이혼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언니가 제 전남편처럼 인간 같지도 않는 짓을 저지르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말없이 형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었어요. 저도 딸아이와 함께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저 위로를 해줄 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형부는 며칠 동안 출근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 저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 대신 집안일을 더욱더 살뜰히 챙겼고 가사, 육아,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것보다 형부의 충격이 더 걱정되어 힘들다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1억 원이 수표로 들어있었어요. 그러며 하는 말이 같이 아파트 들어가려고 모아두었던 돈인데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자기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속 있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어차피 끝까지 저랑 제 아이 데리고 가려고 했었기에 그 몫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힘든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나서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형부를 꼭 안아주며 내가 같이 지켜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당분간 곁에 있게 해달라고. 형부가 정신 차리면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 이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부도 감정이 복받쳤는지 목 놓아 울었고 알겠다면서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저희 딸아이 형부까지 비록 임시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부는 바랄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언니와 조용히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상처받게 만드는지 언니가 너무 미웠고 형부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부모님의 사고 그리고 혼전 임신과 이혼 또 믿었던 언니의 충격적인 배신까지 무려 3가지나 되는 큰일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형부는 이혼을 한 뒤로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많이 의지를 해가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니가 떠난 충격을 온전히 떨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슬픔이 어느 정도 가셨을 무렵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나간다고 형부에게 말했죠. 어느 정도 일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제가 살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더니 여기가 너희 집인데 어딜 가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어딜 나가냐고요. 끝까지 서로 의지하자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형부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 완강히 거절했지만 이런저런 실랑이 끝에 형부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형부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든 이상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지만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 살고 있는 곳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늘 본인보다 저를 신경 썼어요. 아이 유치원 행사에도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아빠처럼 참여해주고요. 남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한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조차도 나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형부와 떨어져 이곳에서 떠나야 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현재에 충실해서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길다면 긴 시간에 많은 일들을 모두 담아 보려다 보니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